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파트 7에 나오는 펀드 영업 실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판매 절차가 첫 번째죠. 그래서 이제 파트 7의 펀드 영업 실무라고 나와 있는 파트입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펀드 권유 대행인 시험이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순서 1과목, 2과목이 바뀌었는데 교재는 안 바뀌었어요. 교재는 2024년도랑 똑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파트 7은 작년도랑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은 교재 맨 끝에 가시면 투자 권유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권유와 고객 관리는 아예 싹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파트는 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과목이 바뀌었다고 하고 시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되게 중요한 파트잖아요. 이게 영업 실무가 되게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면 되고, 맨 뒤에 있는 부분은 아예 달라졌으니까 공부를 이미 하셨던 분들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원래 바뀐 내용이 바뀌지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 자체는 과거에 됐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던 걸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을 해 놓은 거죠. 자, 넘어가서 자, 펀드 판매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거기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이니 권유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좀 바뀌긴 했어요. 용어도 바뀌었는데 여기는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일단 1단계는 뭐죠? 고객이 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방문 목적을 확인합니다. 왜 왔냐? 그 다음에 이제 펀드 판매 창구로 안내를 하죠. 그쵸? 근데 없으면 그냥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고, 금융회사, 특히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이게 써 있거든요. 펀드 판매 창구다 이게 써 있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서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투자자가, 그러니까 은행에 가시면 보험 판매 창구가 있거든요. 보험 판매 창구가. 근데 여기서만 해야 돼요. 보험 창구는. 근데 이제 펀드는 여러 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펀드 판매 창구가 아니어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투자자인지 전문 투자자인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소비자로 바뀌었거든요. 일반 금융 소비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뒤에는 이런 용어를 써요. 전문 금융 소비자라고 해요. 이 나눕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든 회원은 다 그냥 일반 금융 소비자고요. 전문 금융 소비자는 대표적으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은행 이런 데 있죠. 정부라든가 한국은행 같은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보통 전문 금융 소비자예요.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문 금융 소비자 중에 상장회사가 있어요. 상장회사. 자,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상장회사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에 상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코스피라는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있어요. 코스닥이라는 게 있죠. 코넥스도 있는데 코넥스는 아니고 여기 상장회사는 이런 회사들을 말해요. 코넥스나 이런 회사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상장된 회사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 금융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전문 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나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내 멋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회사는 나는 일반 금융 소비자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고 싶어. 그럼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해요. 가능.
그러니까 기본값이 뭐예요? 전문입니다. 전문. 그런데 일반으로 나는 바꿔줘. 한번 바꿔줍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상장회사가 제일 중요해요. 예,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장외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외가 있으면 장내도 있겠죠. 그러니까 장내는 우리나라의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KRX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 거래소거든요. 한국 거래소에서는 주식도 거래하고 그 다음에 채권도 거래되지만 파생 상품도 거래됩니다. 종류가 많죠. 뭐 환율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주식에 대한 그런 선물, 옵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수합은 한국 거래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선물, 옵션 같은 걸 우리가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 상품이라고 해요. 그럼 장내가 있거든요. 장내. 이걸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 상품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아닌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할 때입니다. 자, 상장회사는 기본값이 뭐라고 그랬죠? 전문이에요. 전문. 근데 내가 원하면 일반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장외 파생 상품을 상장회사가 거래할 때는 자, 기본값이 뭐냐? 기본값이 일반입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고, 자, 나는 전문가야. 나 잘 알거든? 전문으로 바꿔줘. 전문으로 가능합니다. 이게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이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은 무조건 일반입니다. 일반. 전문 투자자가 되고 싶어도 안 돼요. 그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막 갖춰야 되는데, 이 상장에서는 기본값이 전문이야. 난 일반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일반이 될 수 있고, 장외는 원래 일반인데 난 전문으로 바꿔줘. 전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뀐 내용들은 이제 여기는 안 바뀌어 있는데 뒤에 이제 맨 뒤에 가면 바뀌어 있어요. 일반 금융 소비자는 상품을 가입시킬 때 일단 권유라는 절차를 밟게 돼 있어요. 권유를 할 때부터 재산 사항, 목적, 그리고 뭐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해서 하게 돼 있고, 설명 의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고객이 계약 해지를 5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안날로부터 1년, 5년 이내에 위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나 소송에서 유리해요. 훨씬.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의 지위에 있을 때, 뭐 지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좀 더 많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 투자자는 그게 안 됩니다. 권유가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난 전문가야. 나 모르는 거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 의무, 권유에 대한 절차 이런 게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일반 투자자가 보호를 많이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파악함에 있어서 거기 보면 뭐 투자자가 정보 파악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 서명 등을 받고 요구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요 순서는 과거 거고요. 지금은 좀 더 디테일한데 어쨌든 간 권유를 하거든요. 이제 직원이 권유를 이제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이런 펀드가 있는데 당신에게 이러이런 펀드의 성격에 맞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하는 권유 절차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권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냥 안 하겠다. 권유 불원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나 원하지 않는다 이거야. 되게 어려운 말이죠. 권유 불원 확인서. 나는 권유를 원하지 않아. 그런 서류를 받고서 펀드를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팔면은 이제 금융회사에서는 몇 가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했던 거야, 진짜. 나는 억지로 이거 너 높은 수익률 때문에 너한테 이거 파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고객님 원하신 거죠? 이렇게 뭔가 서류를 받고 막 이래야 돼요. 자, 그래서 권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지금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에 뭐 이런 걸 하더라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단계는
유형을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성향을 보는 거예요. 성향. 그러니까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위험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가,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분류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추출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 점수법을 씁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추출법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뭐 그 설문지법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런 걸 쓰진 않아요. 다 점수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점수법만 쓰기 때문에 점수법의 내용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 뭐 이렇게 서류를 받죠. 이렇게 쭉 해서 뭐 고객님은 투자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손실은 몇 %까지 감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봐요. 한 2, 30개 물어보죠. 이렇게 설문지 같은 걸 해서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 답변을 하죠. 그럼 이제 점수가 딱 부여가 돼가지고 이제 등급을 매기죠.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겨서 위험 성향을 파악합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이런 점수를 내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게? 뭐 정해진 법이 있냐? 뭐 그런 건 없어요. 이거는 금융 투자 회사가 자율로 정합니다. 그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부터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뭐 1등급부터 3등급 해도 되고, 뭐 4등급 해도 되고, 뭐 7등급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보통 이제 5등급까지 보통 많이 매기고 있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권유 준칙에 맞추어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 투자 권유입니다. 이 표준 투자 권유 준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페이지 어디입니까? 쭉 가보면 그 파트 10 있죠, 10. 그쵸? 페이지로는 586페이지. 여기서부터 나오는 투자 권유 부분. 뭐 고객 관리잖아요. 여기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요거에 관련된 겁니다. 요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다 바뀌어서 여기로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참조하면 되고요. 제가 설명할 때는 여기 부분을 주로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거기 다시 나와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제 등급, 위험 등급이 나오니까 자, 위험 등급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맞는 펀드를 이제 권유하게 돼요. 3단계에서. 그래서 적합한 펀드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등급이 나왔다. 그래서 뭐 중립형이다. 뭐 이런 용어는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뭐 위험 수용도가 뭐 위험 적극형, 뭐 위험 회피형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적극형 보수형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중립형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용어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율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펀드가 있으면 뭐 3등급에 맞는 이 위험도에 맞는 펀드를 고객에게 제안하겠죠. 투자 성향 등급에 맞는 펀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투자 성향이라는 게 이제 위험 수용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은. 그리고 위험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두 개를 통해서 위험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원래부터 난 진짜 단 1원도 손해보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못 먹어도 고야. 그래서 무조건 수익률이 좋은 걸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뭐 극단적으로 나누진 않겠지만 있겠죠.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난 투자해봤어. 한 3년 해봤어. 5년 해봤어. 공부도 많이 했어. 자격증도 땄어. 나 주식 진짜 많이 알아. 이런 게 능력이죠. 그럼 수용 성향이 낮더라도 경험이 많으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물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펀드를 가입시켜요. 가입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펀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뭐 설명할 때는 뭐 주요 사항을 다 설명하겠죠. 뭐 상품에 대한 내용, 수수료, 뭐 위험도, 뭐 투자되는 지역, 뭐 이런 거 다 설명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나면 이제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가입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 펀드를 판매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하죠, 5단계가. 그죠? 자,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설명을 할 때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만약에 하기 싫대요. 그 5단계에서 설명을 잔뜩 해놨는데 안 할래. 그럼 권유를 중지해야 됩니다. 판매 중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나오죠. 펀드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짜 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 1시간 했는데 진짜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중지해야 된다. 이게 단계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서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이거 설명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근데 했더니 안 한대. 속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뭘로 권유를 요청하죠? 인터넷에 하세요. 이렇게 하고 직원번호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 걸려요. 이게 왜냐하면 그 청약 철회도 있지만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가입하고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법 계약의 해지라고 해서 5년 이내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절차를 잘 밟아야 되고 준수를 해야죠. 언제 고객이 돌변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기 5단계에 보면은 확인서를 받고 하게 되는데 자, 적합성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그 353페이지에 5단계에 나오죠. 적합성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나 그다음에 고령 투자자 있죠. 신규 투자자나 이제 고령 투자자. 고령 투자자는 65세 이상, 초고령은 80세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고령이나 초고령 투자자한테 이게 파생 결합 증권이라고 하죠, 우리가. 파생 결합 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뭐 ELS, 뭐 ELT, 뭐 ELT,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D자가 들어가도 되죠. 뭐 DL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DLT 이런 거 가입할 때는 이 사람에게 맞는 거야. 이거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설명하는 적합성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고객인데 파생결합증권은 좀 어렵잖아요, 상품이. 그러니까 보고서를 써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맞는 거야. 라는 걸 내가 쓰는 거야, 내가. 권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를 하겠죠. 이런 절차를 밟고서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기초 단계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많은데, 그건 맨 뒤에 가 있는 파트 10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권유를 하고 나면 수익증권이 있는데요. 되게 복잡한데 그냥 통장이다. 판매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죠. 그리고 뭔가 살 거 아니에요. 보관 관리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펀드를 사면 펀드가 수익증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 개의 상품을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그거에 대한 다 주식 증권을 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진짜 주식을 한다. 그럼 삼성증권을 10주를 샀어요. 삼성전자를 10주를 사면 10주가 진짜 들어오죠. 근데 잔고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막 전자적으로 하니까 뭐 증서가 없긴 하지만 옛날에는 증서 달라면 줘요. 그 주식 증서 진짜 줍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자적으로 하니까 증서가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다 준단 말이죠. 근데 얘는 사람들을 돈을 모아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서를 줄 수는 없고 수익 증권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수익 증권의 저축 통장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익 증권 통장 거래 약관 명칭이 바뀌었는데 뭐 온라인에서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수익 증권 저축 약관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수익 증권이란 뭐 통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약의 성립. 그러니까 계약이 언제 성립되냐? 자, 판매회사가 저축 가입 신청과 돈을 받아요. 그 저축 통장을 주면 이게 가입한 거예요. 그죠? 당사자가 누구냐? 판매회사 저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거는 펀드에는 다양한 당사자가 있죠. 그러니까 운용회사가 있고
이 펀드를 파는 판매회사가 있고, 뭐 수탁회사가 있죠. 그리고 투자자가 있죠. 저축자. 이렇게 있는데, 이 운용회사가 당사자가 아니라 판매회사, 저축자 간에 그렇게 당사자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돼요. 실명. 그죠? 우리나라는 실명 거래죠, 다. 네, 실명으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별표를 10개 정도 칩시다. 이 펀드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환매 수수료예요. 환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하는 수익증권의 저축과 뒤에 나오는 어디 있습니까? 그 저축금액 납입 이런 것들은 다 환매 수수료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적금을 한다고 칩시다. 적금하고 예금이 이렇게 있죠. 적금은 뭐 3년 내로 뭐 정액 적립식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5% 금리다. 뭐 예금은 한 번에 넣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뭐 3%다. 뭐 4%다 할까요? 이렇게 있다 치면은 얘는 이제 매달 넣는 거죠. 매달 이렇게 일정액을 쭉 넣는 거죠. 그래서 만기에 원금 더하기 이자를 받는 거고, 얘는 그냥 한 번 넣고 3년간 기다렸다가 이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적금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중간에 해지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5%를 다 안 주죠. 그러니까 이 5%를 다 안 줍니다. 해지하면 해지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죠. 이자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원금은 그대로 있죠.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 손실이 발생하겠죠. 얘도 만기까지 가져가야 3%를, 그러니까 4%를 3년 동안 주는 거지.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정해야 돼요? 만기를 잘 정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1년 동안 쓸 돈인데 3년짜리 하면 안 되죠. 그쵸? 근데 3년 동안 쓸 건데 1년짜리는 또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기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간. 그죠? 어떤 상품은, 은행의 상품들은 기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펀드는 기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펀드는 수익이 변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내가 가입하자마자 다음날 10%가 올랐어요. 그럼 바로 해지하고 바로 팔아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펀드는 가입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5년 동안 나도 마이너스 날 수 있는 거고 1년 동안 났는데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보다는 내가 언제 수익이 났느냐가 중요하죠. 수익이 났나 안 났나의 여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운영을 할 때 운영자가 계속 돈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 어떤 주식을 사고 팔고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살 때는 좀 보통 살 때 빨리 살려면 비싸게 사야 되고 팔 때는 좀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아파트, 100억짜리 상가를 샀어요. 펀드가 부동산 펀드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80억을 달라는 거야. 내 돈 80억을 달라. 그럼 이거 팔려면 잘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매도하려면 이걸 좀 싸게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멀쩡한 사람들, 환매를 안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이 수익이 났을 때 바로 환매를 못 하도록 이 환매 수수료라는 걸 징수합니다.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환매 수수료를 징수해요. 그러니까 해지를 언제나 해도 되지만 환매 수수료는 내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환매 수수료를 보통,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3개월 이내의 수익은 뭐 70% 정도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 가입했고 1억 1,000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여기다 떠칩시다. 근데 이게 3개월이 안 되면 요 수익금, 이게 70%를 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00만 원은 떼가고 300만 원만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면 기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자, 이 700만 원은 그럼 누가 가져요? 700만 원은 운용사가 갖는 게 아니죠. 이거는 펀드에 귀속됩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이걸 70%나 떼고 가입하는, 이걸 해지하는 사람은 없겠죠. 보통, 그죠? 3개월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애매하죠. 항상 그래서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펀드 핵심은 뭐냐? 환매 수수료 징구 여부예요. 그러면 페이지로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면 363페이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축자에 대한 우대 조치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죠? 이게 뭐냐면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자에 대한 우대 조치라는 게 뭐냐? 얘가 환매 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무슨 임의식, 목적식을 얘기하는데 환매 수수료를 왜 얘기하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환매 수수료랑 연결이 돼서 그래요. 어쨌든 간 내가 가입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냥 해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식이 됐던 거치식이 됐던 적립식이 됐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수익 나면 빼면 되니까. 근데 목적식 같은 경우는 환매 수수료에 좀 일부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자, 임의식은 그냥 아무렇게나 넣는 거예요. 기간도 없고 금액도 없고 그냥 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걸 많이 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입금하면 입금한 금액에 대한 수익은 3개월 이내에 70% 환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억을 넣고 2월 달에도 1억을 넣고 3월 달에도 1억을 넣었어요. 4월 달에 이렇게 환매를 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1,000만 원 이익이 났고 여기서는 2천만 원 이익이 났고 여기서는 3천만 원 이익이 났어요. 뭐 이렇게 칩시다. 1억 넣은 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때 2억을 빼잖아요. 2억을 빼요. 그럼 여기는 3개월이 지났으니까 환매 수수료가 없고, 자, 얘는 환매 수수료가 이제 선입선출법이거든요.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빼요. 자, 그럼 여기 1억은 3개월이 안 됐죠. 그죠? 여기 1억이. 그럼 1억에 2천만 원인 70%인 1,400만 원은 펀드에 편입되고, 이 사람은 전체 이익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에다가 요거 환매 수수료 없는 거 1,000만 원에다가 요거 30%인 600만 원을 더해서 1억 6천만 원을 내가 가져요. 이건 내가 갖는 거고, 요거는 이제 펀드에 귀속됩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입금했던 시점으로 3개월을 계산하는 거야. 얘는 또 5월이 돼야 면제가 되겠고, 얘는 다시 6월이 돼야 면제가 됩니다. 그럼 6월이 다 지나서 이 3억을 다 환매하면 이 돈이 고스란히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식은 그냥 넣었다 뺐다가 자유롭긴 해. 아무렇게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환매 수수료 체계가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사실은 모든 건 다 사실 임의식이 그냥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기간이나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정한다. 자, 거치식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1년을 딱 이렇게 가입 기간을 정한 거예요. 자,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한 번에 넣기 때문에 추가 입금이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아무렇게나 넣고 아무렇게나 빼도 상관없어요. 그 건별로 각각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1억을 넣고 1년을 가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익이 나잖아요. 1억에서 1,000만 원이 났어요. 그럼 수익금만 인출하는 거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게 장점이죠. 그리고 얘가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1년부터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건 3개월 지나면 환매 수수료 없기 때문에 3개월 있다 해지해도 되나요? 해도 돼요. 페널티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이거는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난 것만큼 받는 거라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가입했더라도 중간에 빼도 상관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얘가 수익이 1천만 원이 난 거예요. 바로. 근데 한 달 뒤에 빼면 안 되잖아요. 1개월 뒤에 빼면 환매 수수료가 70%가 붙는단 말이죠. 근데 수익금만 빼는 거는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1억이 있어요. 근데 1월 달에 가입했습니다. 만기는 1년 뒤에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에 여기 수익 1천만 원이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천만 원을 뺐어요. 그럼 이제 환매 수수료가 없죠.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에 좀 치사하긴 한데 3월 달에 이 원금을 뺀 거예요. 원금을 3천만 원을 그냥 뺀 거예요. 3천만 원을 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니 이거 뭐야? 그럼 여기서 1억 다 빼버리면 환매 수수료가 아예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 3천만 원을 빼잖아요? 그럼 3천만 원에 해당하는 이익만큼을 환매 수수료를 뗍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얘는 1억에서 3천만 원이니까 약 30% 정도의 원금을 이렇게 인출한 거죠. 그럼 여기에 30%인, 이익의 30%인 300만 원에 70%를 떼갑니다. 210만 원을 빼가요. 그러니까 수익 뺀 다음에 다음날 다 빼버리면, 원금을 빼버리면 이 환매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막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수익금을 빼는 거는 환매 수수료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원금을 빼면 환매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근데 3개월 지나면 괜찮아요. 4월 달에 빼면 상관없죠. 왜냐면 3개월이 지났으니까. 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익에 대한 3개월 70% 환매 수수료 설명을 할게요. 이게 펀드마다 달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펀드에서 찾아서 보면 되겠죠. 뭐 6개월에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뭐 1년 동안 징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 적립식이 있잖아요. 자유적립식하고 정액적립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적립식이나 임의식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쵸? 아니 이렇게 넣으면 자유롭게 넣는 거나 임의식으로 넣는 거나 뭔 상관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정액적립식은 매달 꼬박꼬박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안 넣으면 페널티가 있냐? 없어요, 또 얘도. 그러니까 적금은 적금이라는 거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안 넣잖아요. 만기가 지연돼요. 그러니까 3달 안 넣었다. 만기가 3달 정도 지연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죠. 그냥 수익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별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임의식이 나오면서 얘는 이제 유명무실화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안 넣으면, 그러니까 얘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라고 하는데 안 넣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수익이 나면 그냥 뺄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네, 자유적립식이 있다. 자, 목표식은 뭐냐면, 저축 목표 금액을 정해서 일정 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는 거, 목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인데, 자, 1억 5천이 되면 환매가 가능해. 그럼 이거 언제나 1억 5천이 달성되면 환매해도 됩니다.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했고 1월 달에 2월 달에 달성이 됐어. 그냥 빼도 돼요. 그런 얘기죠. 자, 읽어봅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얘를 1년짜리로 가입했는데 1년이 안 됐어. 자동 연장이 돼요, 이게. 달성될 때까지. 자, 목표 시기의 만기는 저축 목표 금액에 달하고 기간이 종료된 때이므로 저축자가 약정한 만기를 도래하였으나 미달된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자, 입금 누계액이 목표 금액에 달한 경우에는 추가 입금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기간 중에 저축 재산의 일부 이준이 가능하지만 환매수를 징수하게 됩니다. 자, 목표식은 저축기간 종료 시 환매수를 면제하는 적립식의 장점과 이렇게 납입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임의식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 기존에 넣었던 게 다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이라고 해봅시다. 1년이면 11월 차에 넣은 거는 1년이 되면 3개월이 안 됐잖아요. 그럼 얘는 환매 수수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년이 되면 환매 수수료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액 적립식을 1년짜리 했어요. 뭐 1월 1일부터 넣습니다. 12월 1일까지 쭉 넣고 12월 31일이 만기예요. 그럼 각각을 평가하기 때문에 얘도 이익이 나고 이익이 나고 이익이 나고 11월 달에도 이익이 나고 12월 달에도 이익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환매하는 게 이때잖아요. 12월 31일. 그럼 이때는 환매 수수료가 나와야 되고 이때도 환매 수수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원래 이익이 났으니까. 그쵸? 근데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만기에 대해서 찾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다. 아셨죠? 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은 어디도 나오냐면 그 환매 어디 있죠? 그 저축자에 대한 우대 조치에도 나오게 되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그 현실적으로 가셔서 가입하면 다 임의식으로 가입해요. 어차피 3개월 지나면 면제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 자, 저축 금액은 최고 및 최저한도는 없어요. 자, 목적식은 저축 금액을 정해야죠. 얼마로 할지 그 목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식은 없죠. 기간이 없는데 목적식이라는 건 여기서 뭐죠? 거기 보면 목표식이 아니에요. 목표식은 목표를 정하는 거고 목적식은 이 세 가지를 목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죠. 목표식은 어떤 목표를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고 목적식은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치, 적립, 목표식이에요. 이해가셨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 저축 금액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적립식은 정하진 않지만 정액적립식 정하죠. 그 다음에 거치식도 정하죠. 목표식도 정하죠. 자, 저축기간을 목적식은 약정하죠. 자, 그래서 환매 수수료 징구 기간을 최소 저축 기간으로 할 수 있다. 3개월 보통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어차피 수익이 나면 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납입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해야죠. 원칙이. 수표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음은 추심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어음은 언제 입금되냐면 추심이 완료된 때예요. 어디 갔냐? 거기 보면은 저축금으로 거기 358페이지로 가면 수표나 어음 등의 자, 지급 거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급 거절이 된 경우에는 납입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축자 또는 계좌 송금 의뢰인에게 지급 거절된 어음 등을 반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수표나 어음은 현금화가 됐을 때 입금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현금은 딱 납입하는 순간 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어요. 뭐 채권을 살 수 있죠. 매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진짜 살 수 있죠. 그럼 사는 순간 손익이 변하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익이 변해요. 그런데 수표어음을 하면은 수표나 어음은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수표는 발행일은 10영업일 뒤에 줍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가 수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가계 수표나 이런 거거든요. 어음은 만기에 돈을 줘요. 그러니까 3개월이라고 해봅시다. 만기가. 어음을 입금했어요. 이 사람이. 어음을 입금해서 주식을 바로 샀어요. 매수를 했습니다. 돈은 3개월 뒤에 주는 어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은 이제 돈을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돈을 주는데 이 지급인이 지급 거절한 거예요. 돈 못 주겠다. 돈 없어. 배째. 그걸 부도라고 하죠. 부도.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금융기관에서 이 어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음을 이 지급인에게 돌립니다. 어음을 돌린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직접 주는 건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돌리긴 하는데 자, 어음을 줍니다. 얘가 거절이 났어요. 거절이 났습니다. 그럼 어음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 아까
입금했던 사람에게 반납을 합니다. 반납. 그러면서 입금된 걸 취소를 해야 돼요. 입금된 걸.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주식을 샀다고 칩시다. 그럼 주가가 오르면 다행인데, 뭐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입금한 게, 그럼 1억을 이제 은행에서 다시 뺏어가야 되거든요. 입금이 취소되니까. 근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게 6천만 원이 됐다. 그럼 은행은 손해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돈 안 내면. 그쵸?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수표나 어음은 자,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걸 말해요. 돈이 들어오는 걸 현금화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제를 한 거죠. 지급인의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때 현금화가 되거든요. 그때 주식을 사요. 바로 사는 게 아닙니다. 샀다가 오르면 좋은데 떨어지면은 금융기관에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어음이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럼 그 어음은 원래 입금한 사람이 있겠죠. A라는 사람이 뭐 입금했다. 뭐 지급인이 B다. 그럼 B에게서 어음이 반환이 돼요.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거기 써 있죠. 그 358페이지 두 번째 줄. 수표, 어음 등이 지급 거절된 거예요. 그렇다면 납입을 취소하고 판매회사는 증권 권리 보존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줍니다. 이 어음을 다시 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직 안 샀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서 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입금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럼 백하고 이거 없는 걸로 취소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 가셨죠? 저축제 납입금으로 증권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59페이지로 가면 뭐 그 입금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뭐 인터넷 화면이나 또는 통장에 찍히거나 또는 뭐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면 바로 뭐 어떻게 돼요? 손익이 다음 날부터 계속 바뀌죠? 그쵸?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증권의 매수가 있는데 매수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증권은 좌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익증권을 사는 걸 한자 단위로 사거든요. 한자 단위로 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이 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권의 단위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 이렇게 있어요. 한자씩 구매가 되거든요. 내가 1000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0자를 갖고 있어요. 153자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한자씩 거래되니까. 근데 배당으로 10%를 준 거예요. 10% 주식수를 더 줄 수가 있죠. 그럼 15.3조 아닙니까? 그럼 내가 168.3조가 되면 한자씩 거래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이런 끝자리는 싹 다 팔아서 그냥 현금으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좌수는 줄 수가 없잖아요. 한 0.3자라는 게 없으니까 요 단위를 다 모아가지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거래 통지가 있어요. 뭐 성립되면 통지를 하겠죠. 자, 그래서 360페이지로 가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체결된 후에 뭐 유형, 종목, 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을 통지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매월 마지막 날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다 보수와 함께 통지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메일로 오잖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수수료와 보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보수료는 뭐 운용 보수, 그 다음에 뭐 수탁 보수, 뭐 또는 판매 보수, 뭐 이렇게 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발생한 어떤 그런 수수료 내역이라든가 이런 보수 내역을 통지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보통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보내죠. 뭐 메일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메일로 보내주고 뭐 팩스로 보내달라. 거기 모사 전송이 뭐예요? 전시는 안 하죠. 요즘 안 하죠. 그다음에 뭐 모사 전송, 팩스죠, 팩스. 요게 팩스예요. 그러면 전시는 뭐냐? 텔렉스라고 합니다. 텔렉스. 지금은 안 써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열감지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그 1차 세계대전 보면은 막 그 여자 그 교환원들이 막 뭐가 쳐가지고 보내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한 장당 한 10만 원 정도 돼요. 비싸요. 지금은 안 쓰죠. 이걸 누가 씁니까? 근데 아직도 쓰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나라들은 모사 전송을 전신을 많이 쓰긴 합니다. 아직까지. 자, 그다음에 뭐 전산망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 뭐 인터넷, 모바일 등을 하게 돼 있다. 10만 원 이하는 뭐 통제 안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저축의 종류 그리고 그것과 구분되는 저축 기간, 납입 이게 중요합니다. 금액하고 납입 여기가 기간이 중요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만기 지급일부터 볼 건데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만기 지급일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